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환희 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지음이고요. 이문희, 강신원 번역입니다. 사이먼북스 출판사고요. 표지에는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보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의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이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출간 뉴욕타임스 40주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디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추천사 그리고 서문, 나의 남편 하비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부분 오늘 읽을 겁니다. 그리고 1장, 나는 질병을 달고 사는 뚱보였다. 2장, 진실을 말하자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3장,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4장,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그리고 5장, 자주 묻는 질문들. 6장, 자연치유 2주 프로그램. 그리고 맺은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목차가 짜여 있는데요. 그 구조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문제제기 및 동기, 그러니까 이 책을 집필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좁은 범위의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이것을 말하고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표본, 정형화된 표준 모델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화되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질문이 많을 텐데 되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짜리 프로그램, 자연치유를 위한 2주짜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문 읽고 그리고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일부를 읽으려고 하는데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은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보셔야겠지만 5가지만 먼저 말해보자면 제1법칙이 공기입니다.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바깥에서 몸으로 흡수되는 대상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양, 그리고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민감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에 독소가 있고 그 공기가 잘 흡입되지 않는다면, 잘 호흡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연치유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제1법칙입니다. 제2법칙, 물입니다. 공기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물이죠.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이제 이 물에 대한 언급 중에 보면 살아있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물을 막연하게 하루에 2리터, 3리터 억지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같은 경우에 핵심이 뭐냐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다. 제3법칙 같은 경우에는 음식입니다.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이제 이 음식 같은 경우에도 자연 상태의 그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화기가 닿지 않고 뭔가 인공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과일이죠. 잘 익은 과일. 그래서 이건 역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을 먹어라.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4법칙이 수면입니다. 섭식에 대한 것이 공기, 물, 음식에 대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수면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휴식을 할 줄 알든 모르든 잠은 자니까. 수면에 대한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그냥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언제 일어나야 된다. 언제 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냥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몸이 원할 때까지 자면 계속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건강이 회복되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 충분히 자면 그러면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순간들, 그러니까 아예 잠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잠을 적게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옵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제5법칙, 햇빛입니다. 햇빛.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한다. 이런 오해들. 그런 것들이 왜 오해인지는 다음번에 책을 또 한 권 소개를 해드릴 건데,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햇빛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쬐는 노력들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서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남편 하비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베니스라는 해안 도시의 건강식품 매장 앞 잔디밭에 앉아 처음으로 하비와 얘기를 나누던 31살의 나는 아프고 절박했습니다. 당시 나는 소화기관의 경련으로 20년 넘게 고생해오고 있었습니다. 뱃속이 타들어가고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 데이트나 학교 댄스 파티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바닥에 누워버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고통은 대학 때까지 이어져 다들 즐기는 사교 활동에도 거의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과 화가 많아지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병원에 입원해 수술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위나 소화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 무릎뼈 탈골 때문이었습니다. 무릎뼈 탈골이란 무릎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육류, 유제품, 달걀의 비중이 높은 미국 표준 식단을 충실하게 따르는 골고루 식단 덕분에 내 두 무릎은 칼슘 결핍이 심각했고 결국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의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이유가 제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무릎 연골이 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을 먹고 싶지 않고요. 화학약품이니까. 두 번째는 수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몸 바깥이면 뭐 어떻게 제가 고치겠는데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자연치유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책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기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병원 치료의 실상을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하게 된 건 바로 그 수술 덕분이었습니다. 뉴욕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한 공공병원에서 나는 고통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무릎 전문의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사정 덕분에 나는 민간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을 직접 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내가 목격한 장면들은 평생 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좀 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련되고 복지 혜택이 좋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 이제 여기서는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좀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메모를 좀 했고요. 뒤에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 공공병원의 병상들은 너무 빽빽히 정렬돼 있어서 환자들이 손을 뻗으면 실제로 서로 손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병실은 음울하고 답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비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진정제, 진통제, 안정제 따위였습니다. 아주 중병의 환자가 아니면 동료 환자들이 다른 환자를 위해 병기를 가져오거나 비우거나 하는 식으로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천장에 눈부신 불빛과 손바닥만한 쇠창살 창문, 그 고통이 너울대는 악몽 같은 병실에서 나는 약물에 취해 덫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환자에게 공급되는 음식들은 더 지독했습니다. 꼭 전쟁터에서 우편물을 나눠주듯 음식이 우리에게 내던져졌습니다. 병원에서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보다 음식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기름 범벅인 감자 샐러드, 딱딱한 잿빛고기, 흰 빵과 마가린, 묽은 채소통 조림, 과일통 조림, 퀴퀴한 설탕 범벅, 디저트 따위가 주요 메뉴였습니다. 이 얼마나 미 영양협회에 감사할 메뉴인지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이요법으로 어느 누가 몸이 좋아지길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마침내 내 담당 의사는 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덕분에 나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요양을 하면서 수술과 입원 생활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사항이 그렇게 간단히 무시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행되는 관습적인 현대의학에서 벗어나 자연치유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식단이 망가뜨린 무릎을 어느 정도 고쳐주었지만 복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찌어찌 버텨나가고는 있었지만 20대 중반에 이르자 그 고통은 마치 칼로 베이는 듯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등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때로는 몸 가운데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5년을 정기 복용해온 신경안정제 발륨이었습니다. 발륨을 칵테일, 와인, 다른 진통제들과 섞어 먹는 일도 많았고 그 양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어떤 계기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습니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고 술을 줄이고 약물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약물 중단 후 겪게 될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들을 전혀 생각지 못한 채 발륨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정신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우울해졌습니다. 복통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단번에 마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밑줄을 좀 쳤는데요. 제가 이제 연골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으면 뭐 곧바로 좀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화학적인 약품들이 전부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쓰는 약뿐만이 아니라 정신 때문에 먹는 약들도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면서 써야 되고요. 분명하게 알면서 쓴다라고 하는 건 그 의존증을 어느 정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써야 하고요. 만약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면 갑자기 그 약을 단박에 끊는 것보다는 조금 그 약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율을 반비례로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걷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5,000배씩 더 걸을 때마다 약의 비율을 뭐 10%씩 줄인다든지, 뭐 3,000보를 걸을 때마다 약의 비율을 10%씩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대체하면서 약을 끊어낼 때, 그럴 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책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하비와 잔디밭에 앉아 세상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의 맑고 푸른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나의 건강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내 몸은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난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비의 눈과 햇볕에 그을린 부드러운 그의 피부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깨끗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에게서는 생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내겐 너무 생소한 삶에 대한 경쾌함까지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내가 목격한 그 건강함과 경쾌함은 너무 낯설어 압도감과 위협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광채는 나를 유혹했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 광채를 따라가야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그가 10대 때에는 깡마른 소년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20대 때에는 우중충한 뚱보였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는 하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내게 그 어느 것보다 간절했던 것은 하비가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비에게서 본 바로 그 내면의 자신감과 넘치는 건강의 광채로 나도 빛나고 싶었습니다. 하비가 그 해답을 알려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나는 의사나 병원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나 스스로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을 깨우쳤습니다.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달 후 하비와 나는 우리의 첫 만남의 장소이자 하비의 일터였던 그 건강식품 매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예식은 이슬 머금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둘러싸인 이른 아침의 촛불의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앞으로 함께할 우리의 삶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분명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년은 우리의 힘과 인내를 테스트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 해에는 내가 성인이 된 후 장기간 복용했던 약물들의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의 금단 증상들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은 그 극단적 증상들은 나뿐만 아니라 하비에게도 큰 충격이었음은 물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증상들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발염의 금단 증상이란 사실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회복 과정에서 하비가 보여준 그 견고함과 의연함에 나는 끊임없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독 증상이 심한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박에 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끊을 수 있는 순차적인 점차로 끊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약의 비율과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다른 노력, 이것이 서로 반비례하게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금단 증상들을 좀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자연치유에서 해독작용, 독성을 제거하는 디톡스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압니다. 그 견고함은 바로 인간의 건강과 자연치유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제도권 밖 대체의학에 불과했던 자연위생학은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의학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실천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비는 그래도 계속 자기 일을 해나갔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실천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비는 확고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을 돕다 보면 결국엔 세상이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하비는 오히려 나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로푸드 위주의 자연식물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나를 계속 따라다녔던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3년 후에는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밑줄을 쳤는데요. 이제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을 거라 이제 자연식물식 방향으로 식단을 바꿨고 계속 따라다녔던 복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원리가 복통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사실은 좀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섞어 먹을 때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특별한 규칙 없이 섞어 먹을 때 우리의 위가 굉장히 피로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소화를 시키는데 정말 큰 문제를 겪고 심지어는 3시간이 넘어가고 6시간이 넘어가는 위 정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윗속에서 뱃속에서 그 음식물들이 썩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복통의 원인이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음식을 먹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언급을 한번 하고요. 나중에 책을 구하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나는 병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 시간은 겨우 1시간 20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짧은 진통 끝에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임신 중 경험한 그 에너지는 나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책 한 권을 직접 쓰고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었습니다. 출산 전 1주는 밤낮을 재봉틀 앞에 앉아 소중한 우리 아이를 맞이해줄 퀼트 침대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도 몸 상태가 얼마나 좋았던지 해산 후 45분 만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아들 목욕까지 시켰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수십 년간 망가진 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것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식물식을 실천한 임신 여성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해지는가를 확인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병들어 약을 달고 사며 아파서 미칠 것 같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과거에 나만큼 아파본 사람, 그리고 정말 하늘의 축복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 해답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소명을 절대 뿌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은 합의가 시작한 일이지만 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지처럼 손잡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합의의 사랑하는 아내 메릴린 씀. 서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좀 읽어보고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에 대한 간단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1법칙을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자연위생학의 효과를 당신이 직접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확실한 결과물 말이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펼치는 새로운 이론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무시해도 좋다. 자연위생학의 효과를 당신이 직접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이 명령한 대로 따라하면 99%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당신이 살을 빼기 원하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든 상관이 없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본 원칙만 따르면 된다. 시중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넘쳐난다. 그러나 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반드시 살이 빠지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음과 같이 5가지 법칙으로 정리해보겠다. 제1법칙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 디톡스, 모노다이어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역시 이 다이어트 5대 법칙, 5대 불변의 법칙에서도 핵심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중심을 이루면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자연치유 5대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읽어볼게요. 독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자연위생학의 핵심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독소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 독소가 우리의 본래 자연스러운 건강의 시스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몸이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그 독소가 방해를 합니다. 이제 책에서는 그 원리로서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 독혈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독혈증, 말 그대로 피가 독에 물들어 있다, 피가 더럽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이 그 원인이다. 독혈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 신체에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흡수한 후 체내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성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에 나머지 이것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그 노폐물이 독혈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 세포 중에서 매일 300에서 800억 개의 세포가 사망한다. 이 세포의 시체들은 몸에 쌓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한다. 왜 그럴까? 죽은 세포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혈증이라는 단어도 독성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용이 끝난 세포는 죽는다. 죽은 세포가 제거되는 세포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 몸이 유독물질로 오염되어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독혈증의 또 다른 원인은 세포의 시체라는 거죠. 세포의 시체. 그 다음 세 번째. 세포의 시체만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무엇일까? 그렇다. 당신이 맞췄다. 바로 음식이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에 맞지 않는 오랜 친구, 음식 말이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쁜 음식이겠죠? 책에서 파란 줄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들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독성 물질인지를 이 책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 속에서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독혈증의 원인을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 음식을 섭취하면 유용한 것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배출하지 못할 때. 두 번째는 100조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는데 그 죽은 세포를 치우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유독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정말 강력한 거죠. 정말 강렬한 거죠. 강렬한 원인이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이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할 때 뇌 내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제 베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계열의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찌꺼기로 남는데 그 찌꺼기가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독 중에 정말 지독한 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판단을 해볼 때 우리 몸은 정말 많은 독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급하는 호르몬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몸에서 독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배출하기도 바쁜데 그것 청소하기도 바쁜데 먹는 것까지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지는 못할 망정 유독한 물질, 독 그 자체를 먹어버리면 그리고 독을 만드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법칙은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앞부분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음식의 신체 활용 측면에서 볼 때 24시간마다 각각 대략 8시간씩 먹고 소화시킴, 동화, 흡수 및 사용 및 배출, 몸속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3개의 주기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섭취 8시간, 동화 8시간, 배출 8시간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4시간이라고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배출이에요. 배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배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섭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동화, 또다시 배출인데 왜 배출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책 자체가 디톡스, 독소를 빼면 몸은 정상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배출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읽어볼게요. 만약 24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혈액 검사를 받는다면 오전 4시와 정오 사이에 혈류에 신진대사의 부산물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집중적인 배출 주기로 혈액이 노폐물을 장, 신장, 폐, 피부 4곳에 해독기관으로 운반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언제 배출의 주기가 해당이 되냐면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정오 사이까지. 이때는 제1 활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출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특히 아침을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음식, 그리고 그걸 또 이제 과하게 먹거나 섞어 먹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소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변비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루트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속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 안이 조금 썩는 겁니다.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도 역시 이유가 뭐냐면 음식이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주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수분이 많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의 그릇들, 그리고 집 앞의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렇다.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물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그런 물 말고요.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볼게요.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2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및 수도 없이 많은 미량 영양소들은 셀룰로스 및 섬유질에서 추출되어 생명의 물에 의해 장으로 옮겨진 다음 장 안으로 흡수된 후 몸에서 사용된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에 노폐물을 모아 몸 안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자연식, 그러니까 불이 닿지 않고 인공적인 무슨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그 자연의 음식들을 먹으면 그 속에는 생명의 물이 있고, 이 생명의 물이 영양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독소를 제거해서 운반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이제 이 부분도 섞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영양소, 그리고 그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져서요. 이 부분은 각자 읽으시는 걸로 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음식을 섞어 먹으면 각각 다른 영양소들이 각각 다른 소화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소화액을 내보내야 될지가 헷갈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서로 소화액이 섞이면 중화되어서 소화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소화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위장에서 그리고 체내에서 음식이 썩어버린다. 즉, 독기를 배출시키지는 못할 망정 점점 더 많이 만든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를 얘기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0분에서 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는 이 영양학자들이 분명히 간헐적 단식, 즉 위장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일 주스를 먹은 그 상태를 공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과일, 특히 잘 익은 과일은, 자연 상태의 과일은 이미 소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를 머문다고 하는데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 막대한 에너지가 원래는 자연 치유에 쓰여야 되는 에너지인 거죠. 거기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데 힘이 충분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소화를 시키는데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못 읽을 것 같고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좀 소개하면서 리뷰하는 형식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격으로는 경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이제 경전 말고 외설을 소개를 할 때는요, 정말 주제가 다양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다양한 주제를 읽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낯선 분야, 그리고 모르는 분야, 그리고 인연 닿는 분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뇌에 대한 자극으로서, 마음에 대한 자극으로서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것, 그런 독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환희 미소의 시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